처음 인분 있어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 알파카? 옆에 안 오는 게 아니야. 깨차? 네. 어떻게 하고 왔어요? 소개를. 누구? 재빈이 엄마? 아니요, 시연이. 시연이 엄마 진짜 반갑다. 저는 제일 폴 경기에서 왔어요. 뭐라고요? 아파트로 얘기할 대곡동에서 왔어. 어? 대각도 어디? 수목원 옆에 제일 풍경채. 수목원에 제일 풍경처럼 있어? 네. 거기서 왔어요. 내 살 때는 없었는데? 네. 생겼어요. 그냥 어떻게 하고 왔어요? 이런 거에서요. 친구예요. 친구예요. 혈액형 뭐예요? 혈액형. A형. A형? A형 답지 않다. A형 소심한데. 되게 밝으시네요. 오늘 처음 한다고요? 애기 몇 학년? 4살이야. 초등학생. 아니, 깜짝 초등학생. 진짜 복 많다. 그래도 여기 오면 복 받을 거라고 했어요. 애기들 작품 조지기 전에 잘하는 엄마들이 애들 조진다니까 내가 볼 때. 뭣도 모르면서 지 생각대로 내는 가장 적절하네. 또 처음 분 있어요? 자, 언제고? 오늘이 며칠이지? 11일. 다음 주 토요일 날 이거 가져요. 어린이 인문학기에. 원영생 동원아랑. 근데 예상해도 지금 우리 인문학기행 사상 가장 저조한 질문이 버스 자리가 막 남아서가지고. 그래서 지금 뒤늦었지만 지금도 신청해도 돼요.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 버스비 1인당 10,000원. 자차로 가면 뭐 안동까지 1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통일TV 하면 뭐 버스 가면 더 싸겠다. 조건은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올 거예요. 11시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여기서 10시쯤 대구서 10시쯤 출발해야 되죠. 권정생 동원아랑 그때는 건정한 이 폐교된 초등학교를 그때 4살 때였거든요. 권정생 동원아랑 우리가 가는 날이 5월 18일인데 그냥 폐교한 학교를 떠들지 마라. 꼭 내 신경 질나게 만든다. 오늘 좀 뒤에 언니들 좀 조용하니까 이게 5월 18일에 우리가 가거든요. 근데 5월 17일이 선생님 돌아가신 지 12주년 되는 날이에요. 또 5월 18일은 광주민주운동 기념이니까. 두 해 전 광주민주운동 기념식에서 얼마나 내가 큰 감동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모르죠? 그런 기분을.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말자. 위에 가시면 봐요. 권영생 동원을 가면 학교 공간에 강아지똥 있죠? 네. 땅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강아지똥 형성 있고요. 이 엄마 같은 몽실언니 시멘트로 만든 구조물 몽실언니 조형물도 있고요. 이 유명한 현판 권영쌤이 직접 쓰신 동화한 편은 100번 설교보다 낫다. 이분은 이제 평생을 이 동네에서 조그만 교회 종직이로 사셨는데 수많은 설교를 들었겠죠. 근데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영국의 첫 문을 열던 해 가을에 가보고 지금 4년 만에 다시 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좋은 어린이 책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게 됩니다. 혹시 주변에 저일길에서 막막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기회를 이제 활용해서 같이 가려고 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가비도 안 받고 있는데 왜 안 간다 뭐. 돈 하나도 안 되는데. 너무 시세서 그런가? 멀리 막 그렇게 간 데가 있나? 그리고 이제 8월 달에는 2박 3일 여름 캠프를 가요. 캠프에서 이제 엄마들이 밥하는 것으로 대박돼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제 실컷 놀고 또 좋은 강의를 듣고 하는 시간이죠. 원래는 지난 겨울에 가려고 했다가 취소했던 한려 해상생태 탐방을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만든 생태 탐방원을 계속 캠프 장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그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시설은 최첨단 가격은 너무 저렴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원래 이런 데 가려고 했으니까 작년 겨울에 가을에 막 처음 문을 연 따끈따끈한 곳이죠. 사진 여러 개 못 찍는 야, 거제도 있어요. 통영이구나, 통영. 나 여기 꼭 가고 싶어가지고 성과 성사를 연결하는 이 출렁다리 이거 한번 건너가고 싶어. 바다를 이렇게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면 느낌이 어떨까 싶어. 우리 지리산 생태탐방원하고 소백산 생태탐방원 가봤죠. 진짜 깨끗하고 시설 좋고 웬만한 뭐랄까 뭐라 해야 되나 아주 시설만은 아주 뛰어난 뭐 펜션보다 더 나은데 가격은 굉장히 싸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여름에 언제 간다고? 15일을 끼워서 애들 계약 안 하나 그때? 네. 보통 7월 말 8월 초 가고 싶은데 그때 이제 휴가 기간이라서 가족 여행 많이 가고 이래가지고 가능하면 한 분이라도 더 아이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공휴일이니까 8월 15일을 끼우고 목금토 달력으로 확인해봐요. 캠프 가면 이제 맨날 제 이야기만 들었으니까 저 말고 저보다 훨씬 경험이 풍부하고 성숙한 이런 분들을 처음에 힐링 캠프를 하는 거죠. 힐링 캠프 8월 셋째 목금토인가? 둘째 목금토인가? 하여튼 달력으로 확인해봐요. 그때 여름 캠프를 갈 예정입니다.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뭐 소식 없나? 연구소 전문을 할 때만 해도 곧 망가지실 건데 그래서 4년 동안 우리가 지금 살아남았어요. 처음에 누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자고 하면 이런 생각을 받아들일까 싶은 건데 의외로 동의하고 이렇게 지지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다음 토요일날 권영생 동원하러도 가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오늘 제가 읽고 여러분들과 나눈 그림책을 강아지 쪽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워낙 유명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자주 한 줄 알았더니 그 우리 카페 검색해 보니까 내가 3년 전 가을에 한번 이 책을 읽고 강의를 하고 그 후로 한 번도 안 했어요. 여기 대부분 이제 그 3년 사이에 물갈이가 다 돼가지고 썩은 물을 제외하고는 처음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강아지똥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정체를 넓히기 위해서 이 강아지똥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는가 하면요, 아동문학평론가 이호덕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이 이호덕 선생님의 책을 읽고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분들은 모르죠. 젊은이들은 아동문학평론가 이호덕 선생, 이호덕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데요. 이호덕 선생님이라고 검색하시면 저는 어린이에게 배우다 이런 책, 선생님들도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이호덕 선생님 영향을 많이 받죠. 대쪽같이 선비처럼 잘 나가신 분인데 어린이 동화를 직접 자기가 다 읽고요. 그 동화 작가들이 어휘를 잘못 사용하거나 아이들의 마음과 좀 동떨어진 이런 이야기를 쓰면 그 신랄하게 비평하고 이런 아주 예리한 분이죠. 너무 심한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어린이들의 마음으로 살려고 일생을 애쓰신 분이에요. 저는 이분이 쓴 뭐 하여튼 이런 책들 있잖아요. 우익을 바로 쓰기,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어린이에게 배우다 이런 책이 있는데 왜 안 보이노? 와, 책 많네. 하여튼 굉장히 때쪽까지 살다 가신 분이 있는데 이호덕 선생님은 이제 권영쌤보다 12살인가 더 많은 분이에요. 근데 이호덕 선생님이 일선 교사일 때 제가 이렇게 신문 보다 보니까 이호덕 선생님이 40몇 살에 47살인가? 이때 우연히 아주 무명의 기독교 잡지를 읽다가 그 무명의 기독교 잡지에 실린 원정 선생님의 동화 강아지똥을 발견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권영쌤의 강아지똥이라는 동화에 너무 매료돼가지고 그 안동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살고 있는 34살 권영쌤이 직접 찾아갔어요. 이 두 분의 그 12살 차이 나는데도 그 후로 평생을 이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하면서 권영쌤이 동화책을 내면 전부 이호덕 선생님한테 줘요. 그럼 이호덕 선생님이 이걸 유명 출판사에 갖다 출판시키고 이렇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권영쌤의 문학 세계에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분이죠. 그래가지고 이호덕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지금도 그 청주가 이호덕 선생님이 그 산소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앞에 시비가 둘 서 있는데 하나는 이호덕 선생님 자신의 시를 써놓은 거고요. 하나는 권영쌤이 쓴 시, 시비가 두 개 써 있어요. 이호덕 선생님 무덤 앞에. 뭔가 어디 신문에 났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이 두 분의 관계를 이렇게 소개한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의 제목이 사국꽃 봉우리를 보니 눈물 납니다. 이런 책이에요.
저도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요즘 봐도 이런 데 관심 없지. 제목 살고 봉을 머니 눈물 납니다. 작가 이호덕 권정세, 출판사 한길세. 두 분이 죽어도 편지를 못 본 책이래요. 열 몇 살 차이 나는데도 친구처럼.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읽어봐요. 어떤 신문에서 이분 두 분의 관계를 보도한 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이 무슨 촌스러운 블로그고 이거 이 블로그 보니까 여기 있죠. 이 이호도 선생님 무덤 앞에 두 시비가 써 있어요. 권영쌤의 바닷벽이라는 시, 이호도 선생님의 새와 산이라는 시가 무덤 앞에 써 있다. 이거 맞네. 이거 여기 신문이 맞네. 이호도 선생님, 권영쌤이 평생을 살던 요 단칸방 이 문이 지금 보여요? 흙으로 지은 집. 안동, 우리가 이제 가려고 하는 권영생 동안화 근처에 동네였죠. 신문이 뭐야, 이 왼쪽 분이 이호석 선생님, 오른쪽 분이 권영쌤이죠. 여기 나오네. 1970년대 초반 47살의 경상북도 산골학교 교사인 이호덕. 이 안동에 혼자 사는 35살 민명의 아동문학과 권영쌤을 찾아갔다. 아동문학가들 이 시는 권씨의 동화관에 통을 이룬 뒤 해맑은 작품 세계 반에 일면식도 없었지만 먼저 권씨의 집을 방문했다. 12살 차이. 띠동과 민두 아동문학가는 금세 마음이 통했다. 두 사람은 이후 수백 편 편지를 수십 년 동안 주고받으며 평생 지기로 우정을 쌓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강아지똥은 그 후로 이게 70몇 년도에 발굴된 동화책인데 이렇게 우리가 보는 지금 정승각의 그림으로 이 동화책이 나온 건 1996년인가? 우리 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그게 처음 봤죠. 요즘은 이거 보드북도 나와 있어요. 애기들 4살은 가 있다니까. 애기들 아주 어린 애들한테는 보드북이 뭔지 알지? 무릎 뜯거나 해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형식의 책. 보드북 강아지 정도 나와 있으니까. 또 이런 이제 좋은 작품일수록 누가 읽어도 나름의 의미를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작품이죠. 애기들은 애기들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 전설의 그림책이에요. 요즘은 이제 워낙 이거 SNS가 발달하고 이래서 작품 좀 좋으면 금방 소문이 나서 많이 팔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게 없던 시절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 우리나라 최초의 스테디셀러, 우리나라 어린이책 중에 가장 먼저 100만 부를 돌파한 책이기도 하고, 꼭 많이 팔렸다고 해서가 아니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쩌면 강아지 똥이 또 이 정승각이라는 화가를 만나서 더 아름다운
이 그림책으로 재탄생했는지도 몰라. 오늘 오기 전에 검색해보니까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또 제작됐더라. 30몇 분짜리 애니메이션으로. 또 우리 꼬마들한테도 이제 그런 애니메이션 찾아서 보여줘도 되고. 정승각 화가는 이거 외에도 이 좋은 그림책에 많이 그림을 그렸죠. 제가 고학년들하고 수업할 때 아주 좋아하는 그 뭐지? 어떤 경우에도 핵전쟁은 안 된다. 이런 그 핵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시키는가를 다룬 뛰어난 그림책. 춘희는 악이란다. 제가 자주 소개했죠. 그 춘희는 악이란다에도 이분이 그림을 그렸고, 또 뭐 하여튼 많이 그렸어요. 생각이 다 안 나는데. 이 정승각의 그림이 또 이 권예선생의 강아지똥을 더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한쪽 표지예요. 지금 강아지똥이 흙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형상화한 거죠. 예를 들면 지각대장 좀 보면 딱 페이지 넘기면 안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는 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고 빡빡이 써있는 그러니까 이 그림책은 한 면도 의미 없는 면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그림책 형식이 32쪽인데 32쪽에서 42쪽. 그러니까 면수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한 면 한 면을 아껴서 저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또 도린이 흰둥이가 똥을 넣었어요. 골목길 담 밑 구석 쪽이에요. 흰둥이는 조그만 강아지니까 강아지 똥이에요. 애들 벌써 똥하면 벌써 자지러지고 난리 나죠. 똥이 그래. 그림 정겹게 진짜 잘 그렸죠. 골목길, 돌담.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가 보더니 강아지 똥 곁에 내려앉아 콕콕 쪼면서 애그 더러워 하면서 날아가 버렸어요. 뭐야? 내가 똥이라고? 더럽다고? 강아지 똥은 화도 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바로 저만치 소달구지 바퀴 잡으면서 뒹굴고 있던 흑덩이가 견눈질로 힐끔 쳐다보고 빙그도 썼어요. 너 때문에 hun니 넌? 강아지 똥이 화가 나서 대들듯이 물었어요. 똥을 똥이라고 하고 그럼 뭐라 부르니? 넌 똥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개똥이야. 강아지 똥은 그만 으앙 울음을 터뜨려 버렸어요. 한참이 지났어요. 강아지 똥아, 내가 잘못했어. 그만 울지마. 흑덩이가 정답게 강아지 똥을 달렸어요. 정말은 내가 너보다 더 흉측하고 더러울지 몰라. 흑덩이가 얘기를 시작하자 강아지 똥도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귀를 기울였어요. 원래 나는 저쪽 산비탈 밭에서 곡식도 가꾸고 채소도 키웠지. 여름엔 보랏빛, 하얗빛 감자꽃도 피우고. 그런데 왜 여기 와서 뒹굴고 있니? 강아지 똥이 물었어요. 내가 아주 나쁜 짓을 했거든. 지난 여름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무척 심했지. 그때 내가 키우던 나귀고추를 끝까지 살리지 못하고 죽게 해버렸답니다. 어머나 가여워라.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아 달구지에 실려오다 떨어진 거야. 난 이제 끝장이야.
그때 저쪽에서 소달구지가 덜컹거리며 오더니 갑자기 멈추었어. 아니 이건 우리 마트비잖아. 어제 씻고 오다가 떨어뜨린 모양이고 도로 밭에 갖다 놓아야지. 소달구지 아저씨는 흙덩이를 소중하게 주워 담았어요. 소달구지가 흙덩이를 싣고 가버리자 강아지똥 혼자 남았어요. 난 더러운 똥인데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아무짝에도 쓸 수 없을 텐데. 강아지똥은 쓸쓸하게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어미닭 한 마리가 병아리 12마리를 데리고 지나가다가 강아지똥을 들여다보았어요. 앞만 봐도 먹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 모두 찌꺼기 뿐이야. 어미닭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냥 가버렸어요. 왜 하필 병아리가 12마리지? 애들이 책 읽다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 할래요? 보슬보슬 봄비가 내렸어요. 강아지똥 앞에 파란 민들레 싹이 돋아났어요. 너는 뭐니? 강아지똥이 물었어요. 난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얼마만큼 예쁘니? 하늘의 별만큼 고우니? 그래, 방실방실 있나?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니? 그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시기 때문이야. 그래? 그렇구나. 강아지똥은 민들레가 부르고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민들레가 말하면서 강아지똥을 봤어요. 네가 거름이 돼줘야 한단다. 내가 거름이 되다니? 네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야만 별처럼 고운 꽃이 핀단다. 어머나 그러니? 정말 그러니? 강아지똥은 얼마나 기뻤던지 민들레 싹을 힘껏 껴안아버렸어요. 비는 사흘 동안 내렸어요. 강아지똥은 온몸이 비에 맞아 자기자기게 부서졌어요. 부서진 채 땅속으로 스며들어가 민들레 뿌리로 모여들었어요. 줄기를 타고 올라가 꽃봉오리를 맺었어요. 봄이 한창인 어느 날 민들레 싹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향긋한 꽃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방긋방긋 웃는 꽃송이엔 귀여운 강아지똥의 눈물겨운 사랑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흔히 이제 이 그림책을 읽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 소감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강아지똥의 희생이 민들레 꽃을 피워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희생, 또 작고 더러운 미천한 것들의 소중함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이제 각도를 달리해서 그런 이야기 다 하니까 이 그림 보시면 지금 민들레가 있고 강아지똥이 민들레를 꽉 끼안아가지고 이제 강아지똥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영양소들이 이렇게 민들레 뿌리 속으로 스며드는 그림이 형상화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 것이 민들레 뿌리와 강아지똥의 영양분을 품고 있는 시커먼 이거 뭐예요? 흙이죠, 흙.
우리가 이제 형상화 하다 보면 이렇게 그 묘사를 하다 보면 흙이 따로 있고 또 강아지 똥이 따로 있죠. 물리적으로는. 근데 인격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흙과 강아지 똥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일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마치 제가 표현하는 말과 제 자신이 하나인 것처럼. 왜 사람은요, 자기에게 없는 말을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것은 나를 표현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묘사하면 김상도 선생님이 어떤 말을 했다, 이렇게 말과 김상도 선생님은 보통 분리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그 본질, 이건 하나예요. 인격적으로는. 물론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의 삶이 달라가지고 우리 헷갈리게 하죠. 막 고상한 사람들 보면 전부 나중에 보면 막 실망시키고 막 이러죠. 그래서 믿을 사람 없다 하고.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 태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슬픈 일이죠, 슬픈 일.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래. 이게 무슨,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늘 이런 이데올로기에 세뇌당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 스승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정말 왜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되게 존중하는 것 같잖아? 맞죠? 근데 사실은 이 말처럼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말이 없어.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대. 근데 그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믿지 말고 그죠? 도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창조를 아주 실망스럽게 만드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안에서는 뭐 사람을 믿지 말라, 사람이 겸손해서 그렇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막 우리 속을 들여다보니까 엉망이고 이래서 이런 말이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설교자들 보면 설교를 하기 전에 일요일날 그 강단에 서서 목사님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아요? 이 죄인은 감춰 주옵시고 내 입술을 하나님이 움직여가지고 뭐 하여튼 성령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아주 겸손하게 낮추는 말을 기도를 해요. 저는 그게 어릴 때는 와 진짜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제가 알고 나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을 욕보이는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명예기 믿지 말고 명예기 아버지 이야기만 들으라 이 칼과 비슷한 거야. 그럼 내 기분 나쁘겠어? 안 기분 나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겨울에 우리 명예기 불려가지고 초청 특강을 했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명예기 뭐 알겠노? 계산해서 이제 뭐 20대인데 하면서 명예기 아버지 말만 들으라 이렇게 하면 우리 명예기 아버지 기분 나쁘게 안 기분 나쁘게 그렇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 누군지 알아요? 그 부모 앞에서 자식 욕하는 사람. 뭔지 아는 거 모르겠어요. 떼주고 싶지. 내 자식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사람은 진짜 소중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대. 그리고 하나님은 대신하도록 했대요. 이게 이제 성경 창세기 정신이거든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경작하라고 한 거죠. 오늘 이 동화로 말하면 이제 제목이 강아지 똥이니까 강아지 똥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저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 강아지 똥을 품고 있는 흙, 흙은 인생을 비유하는 거죠, 성경에서. 왜냐하면 인생의 구조와 흙의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이걸 뭐나요? 메타포라고 해요. 문학적으로 메타포. 은유하는 거죠. 자, 흙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체로서는 별 볼 일 없어, 흙은. 먼지에 풀풀 날리고 이래요. 그리고 사실은 흙과 강아지 똥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이라는 이유가 뭔가 하면 흙은 영어 성경에서는 더스트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더스트. 먼지, 티끌. 만물의 찌꺼기. 흙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흙은 만물의 찌꺼기들이 모인 것이 흙이에요, 사실은. 강아지 똥도 거기에 썩어 들어가서 흙의 일부가 되어 있을 뿐이에요. 오랜 세월이 그러면 흙 속에 뭐 뿌려지잖아요. 뭐 요즘같이 썩지 않는 비닐 말고 흙에게 각종 거름도 뿌려지고요. 뭐 이러죠. 온갖 것들이 날라들어와서 뒤섞여 썩어요. 이래서 흙이 된다니까. 흙은 많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만물의 찌꺼기들의 집합체 이런 뜻이에요. 인생도 이와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체로는 별 볼 일 없어요. 뭐 내 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천도교 사상도 동양에서 나왔고 또 우리 안에 붓다가 있다 뭐 이런 불교적 사상도 나오고 했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잘 알 수 있죠. 저는 살아보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만물이 썩어 문드러진 것밖에 없어. 내가 살아보니까 여러분들처럼 고상하게 살아면 모르겠는데 저 안에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추악하고 뭐 더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 형제도 이용해 처먹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조금만 내한테 수틀리면 다 나가리고 막 형제라도 의 끊고 막 여러분 그렇죠? 부모 형제가 지랄이고 내한테 잘해줘야지 뭐 안 그러면 뭐 원망하고 저주하고 막. 그러니까 흙은 자체로는 희망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아지 똥도 사실은 흙이죠. 흙 속에 강아지 똥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흙과 강아지 똥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인생도 흙처럼 자체로서는 아무 희망이 없다. 쓸모가 없다. 그러나 흙의 강력한 희망은 뭔가 하면요. 좋은 씨인 거라. 좋은 씨가 흙에게 뿌려지면 여기서는 민들레 씨가 어디서 날라왔어. 보통 민들레 홀씨되어 이렇게 말하죠. 민들레 씨가 아주 작고 막 이래가지고 막 바람을 타고 어디 날아가서 뿌려져. 그러면 거기서 꽃이 피거든. 제가 늘 즐겨하는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게임하는 방법 가운데 민들레 메타라는 게 있어. 이게 뭔지 알아요? 보통은 이제 100명이 한 비행기를 타. 그리고 그 고립된 섬에서 자기가 내리고 싶은데 낙하산을 타고 내려. 공수부대처럼. 내려가지고 막 폐허드가 된 건물에 들어가서 무기를 찾고 막 헬멧을 찾아 쓰고 막 무장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나머지 적들을 물리치고 최후의 1인이 되는 마지막 생존자가 되는 게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인데 그러니까 빨리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서 무기를 구해서 무장을 하고 막 이렇게 조끼에 방탄복 뭐 이런 걸 구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필요하면 자동차도 구해서 막 움직여야 되고 배도 타야 되고 뭐 이런데 어떤 놈들은 낙하산을 빨리 안 내리는 애들이 있어. 낙하산이 막 수직으로 땅에 빨리 꽂아야 되는데 안 그러고 일찍 낙하산을 펴가지고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애들이 있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얘들은 땅바닥에서 무기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너무 어렵나? 공중에서 또 다른 수송기가 와가지고 보급품을 떨어뜨려. 보급품을 떨어뜨리는데 그 보급품 상자 안에는 아주 탁월한 무기들이 들어있어. 헬멧도 아주 강력한 헬멧.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고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지. 이제 좋은 총과 좋은 방어구를 무장하려고 하는 애들은 빨리 낙하산을 펴서 땅바닥에 안 내리고 낙하산을 펴가 막 민들레 홀씨를 흩날리듯이 흔들흔들 하면서 보급품 비행기가 오기를 기다리는 놈들이 있다니까. 미친 놈들이지.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보급품 비행기 못 만나면 무기 없이 그냥 맨몸에 죽는 거라. 이 방식을 민들레 메타라고. 내가 지금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민들레 하니까 흙은 자체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좋은 씨가 뿌려지면 그 좋은 씨의 결과를 열매를 내는 데는 아주 탁월하죠. 어떤 물체가 이 씨를 받아서
그 씨를 완전히 자기가 품은 다음에, 그죠? 그 씨가 가진 고유의 생명을 다시 산출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이 물체는 지구상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금이라고 해도 엄마도 금 좋아하잖아. 금이나 돈덩이 위에 씨가 뿌린다고 거기서 민들레꽃이 피겠어요? 어림도 없는 말이야. 이상하다니까. 유일하게 이 썩어 문드러진 만문의 찌꺼기들이 모인 흙만이 좋은 씨를 받으면 거기서 어떤 결과를 활짝 내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흙을 통해서 어떤 씨가, 그죠? 씨가 죽어야 되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열매 하나가 그대로, 씨 하나가 그대로 있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씨가 그냥 있으면 아무 영향이 없는 거. 씨는 씨지 뭐. 근데 씨가 어떻게 땅 속에 들어가서 흙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썩죠. 강아지 똥도 썩고요, 지푸라기도 썩고요, 거름도 썩고요, 오줌도 썩고 다 썩어. 이상해요. 흙은 만물을 받아. 그래서 흙을 보고 뭐라고 해요? 돼지의 어머니 뭐 이렇게 말해요. 만물의 어머니. 이 흙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썩게 돼 있어. 심지어 사람도 거기 묻어도 나중에 다 썩고 없다니까. 흔적도 없고 흔적도.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흙이 뭘 내요. 그 낸 것을 보고 뭐라고 해? 열매라고 불러. 결과를 낸 것을 보고, 물론 꽃이기도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비유하면 열매를 내는 거죠. 자, 여자는 어떤 씨를 받아들이면 뭘 내요? 여러분들 결혼해보고도 몰라?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들였어. 나중에 뭘 내? 뭐라고 불러? 자식. 아들이라고 불러. 그 자식, 그래. 아들이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란 말은 딸과 구분하는 아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후손, 자식 이런 말이죠. 자, 흙은 열매를, 여자는 자식을, 아들을. 자, 흙이라는 말, 열매라는 말과 아들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와. 결과라는 말과 열매라는 말이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 아들을 하잖아요. 무슨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씨로 뿌려져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나타나.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들하고 우리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이 뭐 어디 결혼해가지고 애 낳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게 큰 착각이죠.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제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사람은 이 강아지 똥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흙과 유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어졌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려면, 그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일찍 왜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지, 이게 너무 회의스러웠죠. 그래,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왕자의 신분을 때려치우고 출가를 해서 여기에는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 살아보면 별거 아니라니까. 내가 낸데 하고 한 데서 다 살았겠지. 근데 벌써 40 됐잖아. 맞죠? 한때 뭐 20대 때 뭐 피부가 탱탱하고 이런 데가 그래 갔었는데 인생, 그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인생은 밤의 한 경점 같고 새벽 이슬에 맺힌, 새벽 풀잎에 맺힌 이슬 같다. 이런 말 있다니까. 자문에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밤이라는 긴 수직선 위에 한 점 같다는 거야. 인생이 순식간이라니까. 또 뭐라고요? 새벽 풀잎에 맺힌 이슬 같다. 풀잎이 이슬 맺히죠, 지금 새벽에. 근데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이슬 사라지고 있어. 이게 인생이라니까.
여러분 이제 그래도 40 되고 나니까 내가 좀 알아듣네. 20대 때 하면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저는 원래 우리 나이가 60이에요, 60. 내가 믿어지겠어요? 제 영혼은 18세인데 지금. 세월이 이렇다니까. 인생이라는 게. 우리 연구소에 자고 책보다고 이런 초딩들이 내 늙었다고 맨날 놀려. 늙은 게 무슨 죄인가? 이것들이 개념이 없어. 엄마한테 집에서 교육을 잘 시켜야 돼. 지는 안 늙는 줄 알고 있어. 이게 순식간이라니까. 저도 인생에 대해서 몰랐죠. 그래서 나는 영원히 그렇게 살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저는 제 스승을 만나서, 우리 목사님 이제 고정쌤처럼 폐결핵 알았다고 했죠. 제가 제 인생에서 만난 중요한 분들이 다 폐결핵 환자야.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고정쌤도 그렇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 폐결핵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세 사람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돌아가셨지. 우리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건강을 완전히 잃었어요. 폐의 사동의 상가를 뭐 절제했나? 그러니까 평생을 건강 때문에 고생하면서 사시죠. 아주 쇠약해가지고 옛날에 몸무게 권영생하고 비슷해. 40몇 킬로 나갔대. 권영생도 폐결핵으로 죽진 않았지만 건강을 잃었죠. 그래서 장가도 못 가고 평생 투병하면서 그 시골, 안동 시골에서 이렇게 골방에서 사시다가 결국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무슨 이야기야? 그 폐결핵이 나왔지.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10대 때 폐병 환자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대구 의료원에서 이제 대구 시립병원에서 옛날에 투병했는데, 목사님은 광주 시립병원에서 전라도 사람이니까. 광주 시립병원에서 이제 그 찌면 치료를 받다가 의사가 이제 우리 아버지처럼 약이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차도가 없으니까 나가라 했어. 그리고 목사님 나왔다니까 강제 퇴원당해가지고. 이게 10대 때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강제 퇴원해서 몇 달에 한 번씩 이제 균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몇 달 후에 검사를 받으러 가보니까 혈균이 없어졌대. 그러니까 살았죠. 그러니까 그 동네 목사님 살던 그 전라남도 그 조그만 섬, 노화도라는 섬에서 사셨는데, 그 섬 사람은 다 안 돼. 저 양반은, 저 자는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줬다. 이렇게 소문이 났대. 어릴 때 희망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그냥 동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 때문에 이제 요양한다고 20살 때인가? 어떤 절에 들어갔대요. 절에 요양하러. 그 동네 근처에 있는 절에. 거기 주지 스님이 70세였는데,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목사님이 자기 삶의 실존적 회의가 될 거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중리사냐고 이러니까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있어가 철학책도 많이 읽고 이랬어요. 저 어릴 때.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서 요양할 때 스님하고 대화를 자주 할 거 아니에요. 뭐 스님한테 하면 그렇게 물었대. 목사님 자신의 인생이 이제 회의가 되니까 스님한테 스님 연세가 원래 70인데 오래 사셨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물었대. 그랬더니 그 스님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어떤가? 이렇게 하더래. 그 목사님 20살이었잖아. 저는 20살 살았는데 금방 20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 그때는 그 70대 스님이, 나도 매 한 가지야. 목사님 그때 그 말 듣고 정신 번쩍 들어. 나도 매 한 가지야 하면서, 그래서 나는 죽고 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출가해서 이 불도를 공부해보고 싶다. 이렇게 대답했어. 그 스님의 그 대답을 듣고 목사님이 누구죠? 그 스님이 되는 걸 포기했잖아. 왜? 스님이 돼도 대답이 없어가지고 죽고 또 다시 태어나가지고 또 그걸 찾겠다고 하니까, 목사님 그때 스님 될 생각을 진지하게 했대. 권하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병도 앓고 이러니까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좀 철학책도 읽고 이래가지고 그 스님들이 보기에 기특했겠지 그게. 그래가지고 출가하라고 권하기도 하고 그랬대. 근데 그 문답 끝에 그걸 깨달았대. 이거 스님이 돼도 소용없구나. 이거 해답이 없구나. 이걸 알고 때려치웠다 하대. 그때 목사님 깨달은 그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성경에 뭐 그런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미 그 스님과의 대화에서 깨달은 거예요. 70대 스님도 순식간에 자기가 70이 된 거야. 저는 지금도 이야기하지만요, 나는 엊그제 같다니까. 6월 항쟁 때 제가 27살이었거든요. 경북대학교 안에서 가장 선배, 운동권 중에서 가장 선배였어요. 심지어는 그
경단에 중앙도서관인데 중앙도서관에 찾아가가지고 시험 기간에 공부하고 있는 애들 다 불러내가지고 우리 과 후배들 내가 81학번이었는데 82학번 애들이 막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더라고. 전부 다 불러내가지고 복도에 한 줄로 세워놓고 우리 빠따 떼고 그랬더니 이 새끼들아 지금 독재정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너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 하면서 불러내고 빠따 떼고 그랬다니까. 그리고요 저는 늘 한 짓이 뭔가 하면 한일극장 앞에 들어누워 있거나 바늘땅 내거리에 들어누워 있거나 늘 수평자고 들어누워가지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부르고 막 타는 목마름으로 막 또 뭐지?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누리원 행진곡 맨날 그런 노래 부르면서요 교통 마비시키고 있죠. 그거 한 게 내가 20대거든.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경북대학교 총장실은 내 안방처럼 정보농성하고 맨날. 그때가 그 소위 말하는 1987 영화 봤죠? 1987 때 내가 4학년이었거든. 근데 지난주에인가 말씀드렸나? 복학생협의회 회장을 했어. 지금 안 그래도 요즘 신문에 유시민하고 한나라 국회의원 신재철하고 막 논쟁하고 있죠. 그때 이제 그 서울대 80년 당시 서울대 운동권의 3대 트로이카가 신재철이 총학생회장, 유시민은 대의원의 의장, 또 한 사람 더 있었어요. 이 세 명이 이제 그 합법 운동권의 지도부죠. 운동권 어떻게 되는가요? 공개적인 총학생회가 있죠. 이거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근데 사실은 운동권은요, 합법적인 조직 뒤에 이 합법적인 조직을 제어하고 지배하는 비합법 조직이 있어요. 비밀 조직이라는 거죠. 서울대도 당시 그랬는데. 그러니까 비합법 조직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라. 알려진 총학생회장, 뭐 단과대학 학생회장, 뭐 이런 애들은 당연히 알려졌으니까 이제 감옥 가기를 강화하고 그런 일을 하고. 근데 비합법 조직은 이게 깨지면 전체가 흔들리니까 보호하고 막 이랬죠. 이 세 사람이 왜 싸우는가 하면, 지금 유시민하고 신재철이 왜 싸우는가 하면, 신재철이 그때 총학생회장이었는데, 그 유명한 1987년 5월 17일, 그 전두환이 쿠데타를 이렇게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학생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학생들 10만 명이 전부 스크럼을 짜고 서울역까지 나왔잖아. 전두환 군부 독재 반대하면서. 그게 1987년, 그 결정적 시기가 1987년 5월 17일이었어. 10만 명이나 나왔어. 그대로 청와대로 뭐 쳐들어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신재철이 회군을 결정한 거야. 물론 이유는 있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데모를 심하게 하면 이 군부가 오히려 우리 데모를 핑계로 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더 이렇게 빌미를 줄 수 있다 하면서 이게 유명한 그 5월 17일 회군이라고 불러요. 군사를 돌이키는 걸 보고 회군이라고 하죠. 이성계가 왜 중국으로 원정 가다가 위화도에서 갑자기 병사를 일으켜서 돌아와가지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웠잖아. 그 위화도 회군이라고 불러요. 그 유명한 서울역 회군 사건이에요. 그때 신재철이 그걸 결정한 거야. 그리고 바로 그날 밤 12시에 계엄령이 선포됐어. 계엄령이 선포되니까 이제 뒤늦게 학생들이 이제 막 계엄령에 반대하고 막 학교로 와보니까 전부 학교는 탱크로 가로막고 있고요. 그때 경북대학교도 군부대가 와서 탱크로 가로막고 아무도 학생들 못 들어가게 하고. 전남대학교도 그랬죠. 학생들이 막 계엄령 선포되다가 뒤숭숭해가 학교로 가보니까 공수부대가 전남대학교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슬슬 충돌이 일어나 학생들 돌 던지고 익하다가 소위 말하는 광주 지금 민주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 학생들이 이제 그 김대중과 엮여가지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그때 안기부가 군부가 조작한 거죠. 그래서 학생운동권을 다 잡아서 이제 김대중이 돈을 받아가지고 누가 데모했지 뭐 이런 식으로 조작하고 있는데, 그때 얘들 다 잡혀갔잖아요.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누가 잘했니 못했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재철이 30년 동안 운동권에서 정평 났어요. 신재철은 그때 그 군부의 편을 들어가지고 다 부는 바람에 전부 징역을 받고, 신재철 지도 미안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대마단 학생들은 지난주에 내가 뭐라 했지? 녹화사업이라고 했죠? 대마단 학생들은 전부 군대 끌려가는 거야. 강제징집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이 사업을 녹화사업이라고 불렀어. 캠퍼스를 푸르게 한다는 거지. 그 빨갱이 사상으로 오염된 빨간 물을 걷어내고 푸르게 한다고 해서 녹화사업이라고 불렀어요. 전부 이제 운동권을 다 군대 강제로 갔죠.
감옥 가고 뭐 이랬는데. 근데 무슨 왜 이야기 나왔지? 왜 흥분하니까? 그래, 심재철은 그때 강제징용 당당하고요. 나중에 또 MBC 기자 됐잖아. 감옥도 안 갔지, 참. 일찍 석방돼가지고. MBC 기자하고 지가 양심이 찔리니까 지금 말하는 무슨 당이고 지금 무슨 당이지? 박근혜 당을 뭐라고 그러지? 자유한국당을 해요. 이름을 하도 바꾸는데 헷갈려.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 전에 또 뭐더라? 하여튼 심지어는 일찍 거기 갔다니까. 운동부 출신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처신을 한 거지. 왜? 옛날에 같이 활동하던 동료들 사이에서 이제 그렇게 평가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이상하게 이 논쟁이 붙고 있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유시민만 유명하게 만들죠. 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왜 이야기가 왜 이야기가 나왔지? 인생은 금방이다. 이야기 하다가 왜 이거 나왔지? 그래. 내가 60된 것도 금방이라고 이 말 하다가 그래. 내 청춘 때가 엊그제 같았다니까 진짜로. 믿어져요? 니는 원래 머리도 그렇게 다 쉬고 뭐 이랬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엊그제 같다니까? 그래서 내 87년 이야기가 나오면 막 흥분하잖아. 엊그제 같아가지고. 너무 쌩쌩하고. 인생이 이렇다니까. 별거 아니에요. 순식간이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이제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 인생 안에 물론 좀 괜찮은 거 그렇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뭐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쪽팔리는 거 이런 거 투성이죠. 이게 강아지똥 같은 거야. 강아지똥은 버리고 싶은 거, 냄새 나는 거, 피해가는 것 이런 거잖아요. 우리 인생 안에도 꼭 이런 것들이 있거든. 저도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제 이야기를 다 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저도 적당히 관리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도 해도 될 만한 이야기만 하는 거라. 뭐 마누라 내버리고 도망간 이야기라든지 뭐 노름했던 하우스 다녀서 노름했든지 뭐 이런 거 적당히 해도 될 만한 수준의 이야기를 하지. 더 심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할 거 아니에요. 나름 제가 관리한 거라니까. 차마 다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강아지똥 같은 내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일일이 까발릴 수 있잖아요. 덕이 안 되니까 복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모든 걸 다 까발리는 게 진실인 줄 안다. 그렇진 않아요. 내가 살았던 것 중에 내가 이걸 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든지, 그죠? 격려를 뭐 얻는다든지 이런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을 다 막 까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버리고 싶은 게 많다니까. 부끄럽고요, 치사하고 막. 근데 신기하게도 내게 버리고 싶은 이런 경험들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참 이상하죠? 내가 냉대하는 게 있으면 내가 겸손해지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내가 미션 냈잖아. 아빠들한테 세상에서 가장 힘센 수탁을 읽어주라고 했죠. 근데 엄마들이 이 아빠들한테 이런 책을 읽어주기가 쉽지 않아.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냉대하는 게 있거든. 님은 지금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나? 나도 한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 그러면 읽어주기 힘들어요. 진짜 그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때 이게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진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이거 읽어주는 것이 가능하지. 안 그러면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다 속아가지고 내가 흙인 줄 모르는 거라. 마무리 찌꺼기가 썩어서 그래? 녹아든 거 이게 흙이죠. 인생도 이어갔다니까.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뭐 그래도 뭐 집안 형편 어려운 데서 내가 뭐 독학이라도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한때는 이게 알량하게 나를 지탱하는 힘이었어요. 뭐 의지가 강하다 개사코 그 척박한 환경에서 내가 이만큼 했다 개사코 알량한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내 자부심이야. 사실 알고 보면 자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뭐 뒷문에 살다 보니 오늘날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막 의지가 있어서 막 공장 다니면서 열심히 막 검정고시 해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오래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그냥 검정고시 합격했어. 마이크 안 좋아지는 진짜. 근데 있잖아, 이상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 인생이 강아지똥 같은 거 투성인데 내가 이런 것들이 인식될수록 내가 나를 자랑할 수가 없게 되죠. 내가 이런 말을 모를 때는 항상 내가 내는데 내가 니보다 나오는데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이상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섞이기 어렵죠. 아내와 남편이 내가 낸데 나는 우리 집을 헌신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죠? 상대방의 헌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 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옳다 이런 게 있으니까 있잖아요. 내가 미친놈이지 지금 생각하니까. 관념적으로 내가 옳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집안은 우리 와이프가 먹을 살렸거든요. 저는 맨날 까불고 돌아다니고 뭐 데모한다고 또는 하우스 다닌다고 한 번도 내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 우리 와이프가 헌신하고 고생해서 내 빚도 다, 논빚도 다 갚아주고 막 먹여 살려고 이랬잖아요. 아니 남자들 팔자 중에 제일 좋은 게 뭐 샷다면 내가 가든가. 와이프가 의사나 약사하고 남편은 샷다 내리고 올리고 이거 가대. 그 샷다면보다 더 팔자가 좋은 게 바로 저예요. 저는 샷다도 올리고 내리고 한 적도 없어.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옳다는 게 있으니까 이 미친놈이지. 누가 봐도 우리 와이프가 고생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이런데 아무것도 아닌 치약자는 문제 가지고 내가 와이프하고 싸우고 있다니까. 미친놈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치약을 조금 짜는데 저거는 뭐 낭비한다 이런 거 있잖아. 지가 다 돈 벌어서 치약 샀는데 내 돈은 치약 산 적 없거든. 근데 와이프는 치약 중간에 눌러가 푹푹 짜고 나는 막 3ml 더 이상 짜고 내다가 벌벌 떨면서 짜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미친놈이잖아.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미쳤죠 내가. 이 제정신이 아니다. 근데 내가 옳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있잖아요. 이 선악과라고 했죠. 옳고 그름이라는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무엇인데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관계가 깨지는 거죠. 관계가 끝난다, 관계가 깨진다, 이걸 보고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선이 접지불량으로 선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소리가 잘 안 들려, 라디오 소리가. 그러면 어떻게 한 대 때리죠. 트랜지스터 한 대 때리면 접촉불량이 다시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잠깐 동안 또 소리가 나오고 이래요. 그 소리가 안 나면 뭐라 해요? 라디오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 히브리어 어문에 죽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졌다. 선악과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끝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된 거죠. 그걸 보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강아지 똥이 썩어 녹아내려서 만물이 찌꺼긴 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내 안에 뭐가 다른 게 들어와서 난 난데 뭐 이런 생각이 내가 공헌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게 아니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은 다 은혜였어. 제가 왜 십몇 년 동안 무료 강의를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오늘 나된 것이 다 은혜거든. 내가 잘나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 은혜였어. 저는 뭐 지식이 들어와가지고 독재정권에 반대하고 대모하고 이지랄 했잖아. 근데 독재정권이든 지랄이든지 간에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없었으면 저 같은 불우한 청소년은 상급학교 진학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검정고시 했잖아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있게 한 제도가 너무 감사하다니까. 또 군인들이 제 10대 때 14살, 15살 때 그 지금 메트로팔레스 있는 효목동에 거기에 군부대가 있었거든. 국군통합병원, 국군군의학교, 국군의무사령부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다 이사갔어. 통합병원은 대전으로 가고 뭐 영천으로 가고 다 붙어졌는데 그때 그 군부대 사병들이 나와가지고 저 같은 부르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야학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밤마다 그 효목동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뭐 배우고 이랬거든.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검정야학을 해준 그 사병들, 군인들. 그때 걔도 20살, 21살, 22살 옷밖에 안 돼. 대학 다니는 군대 끌려온 애들인데 높은 계급의 중령이 나와서 그 불안 청소들 가르치라고 하니까 애들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검정고시 가르쳤어. 그것도 전적인 은혜였죠. 또
박정희와 유경수가,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도란 청소년들 위해서 직업훈련을 세웠어요. 서울 용산구 보광동의 정수직업훈련이라고. 박정희의 정자와 유경수의 숫자를 따서 정수직업훈련을 세웠는데, 제가 거기 사기조업생이에요. 사기조업생. 완전히 국비로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2급 경사자격증을 따게 했어요. 저는 거기 지나게가지고 목공에 2급 경사자격증을 땄거든. 그 가구공장에 취직해서 가구공장 가구 앞에 무늬 같은 거 있죠. 저는 조각 전문이거든. 목조각. 가구 같은 거 하면 앞에 연꽃 같은 거 무늬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고급 가구는. 그거 내가 했잖아. 잠실에 옛날에 개발돼가지고 아파트 들었을 때 파견 나가지고 잠실 아파트마다 신발장 다는 일을 제가 했어. 근데 무늬가 지랄이고 그냥 신발장 막 갖다 붙이네. 원래 조각 받치지. 그 박정희와 유경수가 독재 정권이라고 막 우리 타도하자하고 이스라엘인데, 제가 정말 전망적일 때 프로할 때, 저는 형이 고등학교 갔는데 저는 고등학교를 못 가가지고 너무 진짜 실망스러웠거든. 그때 내게 희망이 된 것이 그 직업훈련이었어. 공고에 가면 3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2급 경사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준대. 근데 직업훈련을 1년만 하면 되는 거야. 1년 동안 국비 직업훈련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기술 배워가지고 2급 경사자격증 받잖아. 그래서 내가 목공이 2급 경사라니까. 기능은 못하지만 필기시험은 맨날 거기서 1등했어. 기능은 꼴찌. 난 손재주가 없어. 조각을 하려면 나무 결을 따라서 칼질을 해야 되거든. 나는 그 개념이 없어. 계속 반대로 칼질하는 거잖아. 나무가 다 일어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작품 안 나오대 진짜. 내가 뭐 만들면요. 근데 필기시험은 치면 내 1등이잖아. 그러니까 2급 경사자격증 딸 때 2급 경사에는 이제 이론 시험도 있지만 실기시험이 있어요. 뭘 만드는 실기시험은 요만한 상자 보석함 있잖아. 옛날 미조시대 여성들이 중요한 장신구들 넣어두는 함이 있어. 이 함을 만드는 것이 과제로 주어졌어. 그리고 함의 뚜껑에는 상감을 넣어야 돼. 상감이 문제예요. 이걸 파가지고 거기다 다른 나무를 집어넣는 거야. 멋있게. 그런 과제인데 이거 내가 할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하던 애, 세계 올림픽, 기능올림픽 대표로 나가고 이런 데가 있었어. 걔가 다 해줬잖아, 대신. 그래서 이건 경사 쌌다니까. 그리고 졸업해가지고 그때 3대 가구 메이커 동일 가구 주식회라고 있었어. 보노네오, 썬퍼니처 뭐 이런 것과 거의 맞먹던 동일 가구라고 있었는데 거기 취직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 은혜였다고. 그 박정희와 유경수 뭐 해샀는데 뭐 장기 집권을 하고 또 유신을 선포하고 뭐 계엄령을 선포하고 뭐 민주 그 열사들을 탄압하고, 물론 맞는 말이지만 적어도 제게는 다 은혜였어요. 알고 보면 박정희가 내 직접 뭐 탄압한 적 없거든. 내가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게요. 제가 17살 때 그 직업훈련을 들어간 입학식을 하는 날 박근혜가 축사를 하러 왔어. 자기 엄마는 그 1974년에 그 8월 15일 그 광복절 기념식 날 문세광이라는 사람이 쏜 총에 맞아서 죽었어. 박근혜의 엄마가, 유경수 여사가. 그게 74년이에요. 그리고 76년에 내가 정수직원을 입학했는데 설립자의 딸이 대신 와가지고, 그때 박근혜가 26살 아가씨였어. 근데 자기 엄마를 대신해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한 거죠. 그 정수직원 훈련은 입학식 날 축사를 하러 박근혜가 왔다니까. 아이러니하죠. 내하고 8살 차이인데 나는 그때 희망 없는 17살 부른 청소년. 박근혜는 대통령의 딸로서 축사하러 왔어. 그날을 내 잊지 못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내가 오늘 나이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뭐 종교적으로만 하는 은혜고, 뭐 우연의 점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덕분이죠 사실. 그러니까 오늘 나이 나된 것은 하나도 은혜 아닌 것이 없었어요. 제가 대학 들어간 얘기 할까요? 제가 경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원래 79년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내 나이로 하면, 근데 검정고시하고 뭐 이랬으니까 2해 늦게 들어갔어요. 81년도에 들어갔어요. 81년도에 제가 대학을 어떻게 들어갔잖아요? 그때 전두환이 또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라.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학생들 데모를 못하게 하려고 무슨 제도를 도입했는 거예요? 졸업정원제라는 걸 도입했어요. 졸업정원제라는 게 뭔가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닌 정치외학과 정원이 40명이에요. 졸업을 40명이 하는 거라 신입생은 30% 더 뽑아. 52명을 뽑아. 원래 40명 뽑아야 되는데 52명을 뽑은 다음에
공부 안 하고 까불고 데모하면 다 자른다고 막 계속 9시 뉴스에 떠든 거라. 이걸 졸업정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데모하지 말고 경쟁하다가 성적 경쟁, 졸업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들여왔다. 그 뒤에는 또 이런 소문이 났어. 전두환의 장남 시공사 사장이 전두환 장남이거든. 전재국이라고. 얘가 저하고 동기거든요. 전두환이 저 아들을 좋은 대학 보내려고 졸업정원제를 도입했다. 이런 소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장남 실제로 연세대학교 갔잖아.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넌 몰라. 하여튼 그런 소문이 돌았어. 그 졸업정원제도라는 제도가 도입되는 바람에 제가 그때 검정고시 한다 했는데 바둑이 미쳤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검정고시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내 바둑이 미쳤어. 그래서 맨날 모집한테 바둑판 놔두고 막 바둑 공부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했겠어요? 학력과를 쳤는데 점수가 엉망으로 났어. 근데 과감히 어차피 떨어질 거 우리 형하고 둘이 고민하다가 경대법대를 지원했지. 그때 서울법대를 냈어야 되는데 내가 간이 짜가지고 경대법대를 냈다니까. 그때 졸업정원제를 한다고 9시 뉴스에 계속 때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전부 쫄아가지고 안전하향 지원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선지원 후 면접이거든. 그때 내가 서울법대를 냈으면 서울법대 됐다니까. 진짜 미달이거든. 왜냐하면 주요 명문대 주요 학과들이 다 미달이었어. 내가 면접 보러 갔는데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정대학 정치외교학과 모집 정원이 40명인데 52명을 뽑아. 내가 면접 보러 갔는데 내가 자신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그 면접장 9시에 문 닫는데 그죠? 9시 정각이 들어갔다니까. 근데 문 앞에서 뭐 하얀 뭐 군복 물들인 바지 입고 있던 놈이 49 가더라고. 그래서 맞잖아요. 내가 49번째 입장한 거야. 52명 보는데 49명 들어오면 문이 닫혔어. 우회될게요. 자동 다 합격이지. 그때 이제 서울법대에서 서울법대 합격했다니까. 간이 쪄가지고 서울법대는 차마 못 내고. 이거 전두환의 은혜잖아, 그러니까. 근데 내가 겁도 없이 대학교 가가지고 은혜는 모르고 데모한다고 전두환이 전부 파도하자고 하거든요. 물론 전두환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실 알고 보면 오늘 날이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인 거죠. 내가 뭐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전에는 속아가지고 나는 의지가 강하니 뭐 어려운 환경을 이겼니 뭐 이따구로 내가 나를 세뇌시키고 있는 거야. 왜? 그래야 내가 사니까. 여러분들도 살기 위해서 내가 뭐 노나 집에서 아 키우고 살림한다고 열심히 하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당신이 돈을 벌어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꼭 죽을 것 같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야. 알고 보면 다 은혜죠. 이 은혜를 모르면 주제 파악이 안 되면 나도 한 게 있다. 내가 옳다. 이건 내 공, 내 의라고 했어요. 내가 낸데 하는 게 있으면 이상하게 함께 살기가 어려워요. 내가 옳으니까 상대방은 틀렸거든. 그러면 함께 살기 어려워. 맥ket주의 싸움은 항상 둘 다 옳을 때 일어난다. 부부싸움 왜 하는 줄 알아요? 둘 다 내가 낸데 하고 있을 때 일어난다. 한 집안에 하나님이 둘이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다 한 집 구석에서 하나님 너도 살려고 하잖아? 내 마음대로 집을 운영하려고 하죠? 또 남편도 그래. 그러면 이제 맨날 부부싸움 한다. 왕이 둘이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잖아. 그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죠. 이걸 주제 파악이라고 하는데. 구분을 잘하면 주제 파악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인생이 행복해지려고 해도 내가 내 주제를 잘 파악해야 돼요. 저는 이제 제 스승을 만나서 주제 파악을 시작했어요. 아,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이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뭐 자녀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도요, 사실 다 은혜죠, 은혜. 어린이 서점을 만나게 된 것도 은혜고요. 또 잠수내라는 사이트를 알게 된 것도 은혜고요. 뭐 원래 내가 알고 있던 게 아니거든. 다 이게 다 쌓이고 쌓여서 오늘 나를 나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상하게 나를 더 감사하게 만든다니까. 내가 한 건 없고 난 다 은혜로 이렇게 오늘까지 됐다 하면 내가 엉망될 것 같죠? 아니에요. 반대예요. 이상하게 내가 다 은혜라고 여겨지는 순간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이 역설이죠, 역설. 내가 강아지 똥이라고 느끼는 순간 쓸모없고 버려질 것 같은 것으로 점철된 내 인생.
근데 이런 나를 데리고 살아준 남편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 뭐 전부 노천에 될 뻔한 걸 다 구조해 주니까 니 아이는 남자 없나 해서고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니까. 내가 처음으로 그래 이런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했죠. 아, 인생은 흙이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게 뿌려진 것이, 내게 온 것이 오늘 나를 만들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처음 한 고백이 나 같은 인간을 데리고 살아줘서 감사하다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뭐 더 낮아지거나 더 부끄러워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상하죠? 나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상하게 기쁨이 더 커진다니까. 듣는 사람도 기분 좋죠? 그렇게 고백하는 나도 이 감사가 한없이 밀려와. 너무 고마운 일이죠, 진짜. 사람은 그러니까 만물의 찌꺼기 같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반대로 흙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생명의 관점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의 결과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흙보다 더 뛰어난 재료는 없다. 여기는 큰 자부심이 필요해요. 제가 했죠. 그래서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그냥 뭐 위로하기 위해서 관념적으로 뭐 행복하게 해서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왜?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좋은 씨만 뿌려지면 흙은 그 좋은 씨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왜? 만물이 찌꺼기니까 모든 만물이 찌꺼기가 썩으면서 거기서 영양분이 흙 속에 다 녹아들어 있어요. 흙은 골 때린다니까. 수십 년 동안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흙은 계속해서, 그죠? 좋은 열매를 맺죠. 물론 가끔씩 휴경하기도 하지만 흙은 놀랍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짓도 안 하는데, 그죠? 해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인생도 이와 같아. 좋은 씨만 뿌려지면 우리는 날마다 행복을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매일 감사한다니까. 이 우리 집으로 증명하잖아. 우리 아들은요, 매일 행복하대. 이상하죠? 공부하는 건 힘들대. 했죠? 자꾸 이게 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걸 엄마 아빠한테 좀 이렇게 투정 부리듯이, 에휴, 내 신세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막, 와, 공부한다고 힘드나? 하고 막 호들갑을 떨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왜 씹노?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된지 모르겠다. 하잖아요. 왜?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아니죠. 제 성격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가 까칠하잖아. 신경질 잘 내고 막. 요즘부터 비염이 심해가지고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비염 심하면 진짜 신경질 많이 나거든. 근데 내가 신경질 내면, 아, 저기 비염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 제 옛날 어린 선생님이 찍은 사진 봤어요? 그리고 우리 단톡방인데 34살 때, 내 젊은적일 때 우리 목사님 간 만났을 때 사진 봤죠? 그때 보면 베토건같이 생겼다니까. 아니, 그래 안 생겼어요? 난닝구 바람으로 막 앙상하고 황폐하게 애가 담배 하루에 2갑씩 피우고 이럴 때거든. 몸무게 50kg 나가고 막. 근데 진짜 베토콘 같이 생겼어요. 빼짝 말라가지고 막. 내가 처음 이렇게 목사님 만나가지고 교회 출석해가지고 간증하니까 어떤 서울교회 다니는 어떤 형이 내 그 간증을 보더니 카대 마치 북한에서 기순용사가 내려와서 기자회견 하는 것 같아. 그 정도는 황폐하고 무섭다니까. 지금은 내 눈빛이 다르잖아. 선한 눈빛이죠? 아니, 내 자신에 대한 이게 뭐야? 내가 자부심이 있다니까? 나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흙인데, 내 안에 좋은 씨가 뿌려져서, 이 씨의 결과가 내 인생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풍요로운 거지.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흙과 이 흙을 통해서 산출된 열매가 인격적으로 분리될 수 없어. 물리적으로 말하면 열매와 흙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인격 안에서는, 그죠?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니까. 나중에 그 보잘것없는 땅에서 뭐가 확 자랐잖아요. 그 봄에 보면 청도에 복숭아가 무성하잖아. 복숭아 꽃이 막, 그죠? 그럼 거기서 흙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복숭아 꽃만 만발하다니까?
그래서 와 복숭아밭이네 여기까지 저기 흙밭이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누릴 만한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 인간 저거 흙이야 하면서 옛날에 하우스 다니고 너무 혜택하고 이럴 수가 없죠. 이상하다니까. 그 인생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민들레 꽃 하나 피운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확장해서 생각하면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물려주는 거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놀라운 풍요로움이 있다. 그리고 이거 한두 해만 그런 게 아니라 이놈의 땅은 있잖아요. 대대손손 농사를 짓게 되어 있다. 맞죠? 옛날에 경자유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가질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 내가 부동산 투기하는 인간들이 다 이랬어.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혁명이 일어나거나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토지 계획부터 하는 거야. 토지를 국가에서 다 거둬들인 다음에 필요한 농사 지을 사람들이 다시 나눠주는 거죠. 이래야 새로운 사회가 출발해. 우리나라는 거기서 실패했잖아요. 토지 계획을 하려고 하다가 일제하에서 일본인들이 막 한국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일본이 물러가고 해방이 됐잖아. 그러면 해방 이후에 정부가 땅을 다 이렇게 거둬다가 다시 이제 재분배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실패했어. 왠지 알아요? 친일파들이 그 당시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친일파들이 정부를 세우는데 개입했거든. 대표적인 게 동아일보 가문, 동아일보 사장 가문. 유명한 친일파 그룹이거든. 근데 그 가문이 고려대학을 세우고 막 이랬어요. 동아일보를 가지고 있고. 그 땅을 안 내놓는 거라. 왜? 국가가 다 땅을 몰수한 다음에 분배하면 자기들 땅을 다 뺏기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막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토지개혁이 우리나라 실패했어. 우리나라가 처음 출발할 때. 원래 제대로 되었다면, 그죠?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가질 자격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을 가질 자격은 누가 있어요? 내가 땅을 잘 경작하는 사람이에요. 땅은 뭐예요? 비유하자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라고 했죠. 나를 둘러싼 환경에는 사람도 포함돼요. 시어머니도 포함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을 잘 경작하는 것, 환경을 잘 경작하는 것이 우리가 원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어요. 다스리며 지킨다는 말의 어원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경작한다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나를 둘러싼 환경을 내가 잘 경작하면 거기서 풍성한 열매가 맺죠. 근데 경작하지 못하면 가시덤불과 묵히만 생산되는 거죠. 우리가 좋은 씨를 이렇게 뿌림받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그 씨에 의해서 경작되는 거죠. 농부에 의해서 경작되는 거죠. 저는 제 스승을 만나서 제 인생이 다시 경작됐어요. 아무 가능성 없던 버려진 강아지똥 같은 것이 썩어 문드러져서 이렇게 모여있던 제 인생이 신실한 농부를 만나서 좋은 씨가 뿌려지니까 제게서도 뭔가 열매 맺히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경작 당할 땅이지만 인격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농부와 땅이 분리되어 있죠. 다른 개념이에요. 인격적으로는요. 내가 처음에는 경작 당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도 경작하는 사람이 된다니까. 이게 흙의 놀라운 점이에요. 인생의 놀라운 점.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여러분들 수동적으로 부모님에게서 나아졌어요. 맞죠? 나중에 성숙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시집 가가지고 남편 씨를 받아서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낳았죠. 맞아, 아니에요? 이렇다면 생명의식이 이래. 나는 처음에 나아지지만 나중에는 내가 누구를 낳게 돼. 맞죠? 인생이 이렇다니까. 처음에는 내가 누구의 씨를 받아야 돼. 행복해지려면. 어떤 말을 들어야 되죠. 내 인생의 자존감을 높이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나는 맨날 듣고만 입락하면서. 처음에 들으면 어떻게 기분 나쁘다니까. 이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 경작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 나도 또 누군가에게 좋은 씨가 되는 거야. 이거 너무 신기한 얘기죠.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세월이 금방이나 했잖아요. 제가 제 스승, 내 인생이 가장 절망적일 때 34살 그 나이에 57된 우리 목사님 만났어. 세월이 흘러가지고. 제가 오늘 너 목사님 나이 지났잖아. 끔찍하죠? 난 지금도 그 34살 지금 우리 목사님 앞에 가면 아무 희망 없는 불행한 청년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 지금 나이가 들어가서 80대 중반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 20몇 년 동안 제게 끊임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와서 저라는 땅을 경작했죠. 하나님 마음으로.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저같이 척박한 땅에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나는지 저도 신기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씨가 뿌려지죠? 그럼 내란 땅이 경작돼서 나중에 풍성해져. 풍성해지면 급기야 나를 둘러싼 환경이 저절로 정복된다니까.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이걸 이제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땅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환경을 개발하라는 말인갑다 싶어가지고 그 미국 사람들이 영국에서 대륙을 건너가가지고 인디안들을 막 죽여가면서 그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했죠. 이걸 하나님 말씀을 이 표면적으로 들으니까 이런 거라. 이걸 인격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자꾸 표면적으로만 들으니까 정복하라고 하니까 막 다른 놈도 죽여가면서까지 정복한다? 미친 짓이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명이 풍성해지면 나를 둘러싼 환경들이 전부 내한테 정복돼. 내가 제어할 수 있게 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환경도 행복을 생산하지 못할 환경이 없어 사실. 잘 알고 보면 강아지똥같이 버려지고 보잘것없는 기억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비옥한 땅이 되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강아지똥을 막 다 실어서 버리죠. 냄새나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런 기억이 많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 내 실패를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척박한 땅에 좋은 씨를 뿌리는 신실한 농부가 있어서 더 감사가 넘치잖아. 내가 무난하고 성격 좋고 막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 봐. 감사가 이만큼 나올 줄 알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래 이 어려운 환경에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어려웠던 환경이 너무 감사해. 내가 만약에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막 강남에서 막 사교육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컸어봐요. 감사가 하나도 없잖아. 당연하지. 근데 난 모든 것이 감사해. 이 보잘것없는 저 같은 인생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제일 처음 들어간 초등학교가 인지초등학교예요. 비산 7동인가. 철길 건너가는 데 있어. 이쪽에 살면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교 몇 개 없어가지고 인지초등학교 다녔는데 학교 가는 길이 전부 미나리가게였어. 잠시 정신 못 차리면 있잖아요. 발이 미끄러져가 미나리가게 빠져. 미나리가게 빠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순식간에 종아리에 거머리가 5마리, 6마리 붙어. 그러면 막 거머리 뛰내잖아요. 뛰내면 막 이만 얼마나 빠른지 방금 붙은 거 뛰는데도 피가 막 거기서 나와. 미나리가게 있는 거머리 알아요? 그 정말 수치무지거든. 시커먼 흙으로. 근데 거기가 미나리가게인 거야. 거기다 미나리를 심는다 이거. 그러니까 그 냄새나는 시궁창에서 미나리가 향기가 가장 짙죠. 한제 미나리. 알아? 네. 삼겹살 막 네. 이상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강아지똥 같이 그지? 보잘것고 버려지고 냄새나는 것이 아름다운 민들레 꽃 한 송이를 피우는 것처럼 내 인생의 그런 열악하고 척박한 경험들이 나로 하여금 더 행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한다. 그러니까 버릴 것이 인생은 버릴 것이 하나 없어. 맞죠? 나는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근데 나중에 추수할 때 되면 알아. 농부의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요, 왜 베테랑 운동을 하게 된지 난 지금도 몰라.
근데 미친놈이지 59세에 그 어려운 게임을 한다고 처음에는 막 멀미가 나더라니까. 낙하산을 내려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무기 구하고 이래야 되거든. 집집마다 들어가면 이제 마우스를 막 돌려야 되잖아. 이 집에 들어갔다 문 열고 저 집에 들어갔다가 막 멀미가 나, 멀미가. 3D 게임이라는데. 그리고 내 나이에 키를 수십 개를 쓴다는 게임을 한다는 상상이 돼요. 그냥 방향키를 사용하면서 테트리스도 하던 수준에서. 난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이 게임을 하게 되는지.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 연구소에서 저하고 같이 수학 공부도 하고 하는 상원이라고 있어요. 저기 대구청학이 다니는 꼬마인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이야. 얘가 아주 창의적이거든. 옛날에 우리 연구소 안에서 큐브를 제일 잘했어. 천재적으로 큐브를 하는 애야. 얘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얘가 취미로 가끔 유튜브를 해. 그러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지. 뭐 소박하지만. 지대로는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고 뭐 이런 걸 해요. 어제 얘가 카톡이 왔어. 쌤, 왜 그래? 쌤 배틀그라운드 랭크니까 저하고 게임 좀 하시면 자기가 그걸 편집해가지고 자기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고. 상훈이 이제 멀고 이래가지고 이제 엄마도 또 경대면 그 간호사이기 때문에 실을 나눌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몇 년 다니다가 이제 못 오게 됐죠. 근데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덕분에 다시 상훈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 게임하자 하길래 내가 토요일 밤에 하자겠어. 내일 되면 이제 얘가 내일 초대할 거야. 그럼 이제 2인조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 올리고 이런다니까. 저는 서울에 가서 뭐 이상한 공개 토론을 하고 했잖아요. 게임 하는 바람에. 이상한 일이죠. 내가 무슨.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알사탕만 있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내 인생을 해석하고 거기서 열매를 찾아내고 건져 올리는 그 마음이 있으면 내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절망적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다 이유가 있다. 저는요, 우리 와이프가 저를 버려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쪽팔린 사건이거든, 사실은. 만 원한테 버림받았다는 게 말이 돼요. 내같이 똑똑한 남자가. 근데 그 34살 그 절망적인 날에 내가 와이프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내가 버림받았으면 다행인데 우리 아이까지 버림을 받았어. 이게 우리 집을 근원적으로 낮춘 사건이죠. 겸손하게 한 사건. 내가 우리 아들한테 늘 하잖아요. 니는 엄마도 너를 버렸다. 우리 아이들은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있잖아요. 막 내가 버리고 싶어 버렸나. 니가 한번 못 살았으니까 희망이 없어서 버렸지. 하고 한다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첫자리를 늘 기억하자. 성경에 뭐 이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어떤 필라델피아 교회를 책망하는 말이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할 때. 여기서 첫사랑이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시간적으로는 첫 번째 사랑이라는 말도 있지만 첫 하는 말은 으뜸가는 이런 말도 있어요. 맞죠? 첫째 간다 이렇게 말하면 가장 뛰어나다 이런 말이거든요. 또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내 첫사랑. 첫사랑 하면 시기적으로 처음 사랑이나 처음 연애를 첫사랑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은 내 첫자를 잃어버렸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죠. 내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인생은 흙으로 지어졌다. 여기 안에 만물이 찌꺼기로 지어졌다. 인생은 좋은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 가치 없는 흙과 같은 존재다. 이 말이죠.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 후로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감사가 돼요. 내 인생이 흙이구나. 흙으로 지어졌구나. 좋은 씨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흙과 같구나. 이걸 인식하는 순간 인생이 역전돼요. 이 말이 쉬운 말 같지만 내가 한국말 하니까 쉬운 말 같죠? 이게 쉬운 말이 아니라니까. 정말 내가 흙이구나. 이걸 내 몸으로 아는 날이 와요. 그날이 와. 그전에는 관념이죠, 관념. 집으로 돌아서 살아보면 남편하고 꼬라지를 보면 내가 흙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그죠? 어느 날 이 말을 계속 들어두다 보면 어느 날 이걸 주관적으로 깨닫게 돼. 아, 그때 선생님이 인생은 흙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말이구나 하고 내가 딱 탄식하는 날이 온다니까. 자, 그날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든 줄 알아? 아, 그래서 성경을 쓴 사람이 이렇게 썼구나. 성경 쓴 사람의 마음을 알게 돼.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고 하는데요. 모세가
6천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는 걸 목격하고 쓴 게 아니에요. 보통 신문기자가 왜 사건 현장에 가서 화재가 났다 하면서 막 보도하죠. 사회부 기자는 항상 현장에 가서 사건 현장을 찾아보고 쓰거든. 성경은 그런 신문기사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쓴 건 지금으로부터 약 3천 몇백 년 전인데, 근데 시간적으로 사람이 창조된 사건은 6천 년 전 이야기거든. 갭이 2천 몇백 년의 갭이 있어요. 근데 마치 모세는 지가 그걸 본 것처럼 쓰고 있다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안에서 알아졌거든. 저도 지금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말하죠. 왠 줄 알아요? 내가 알아졌거든. 내 안에서 알게 되는 날이 와요. 그러면 거기 적혀있는 말들이 다 내 말이 된다. 다는 아니지. 내가 소화된 것은 내 말이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강의 듣다 보면 도움이 되는 말도 있고 쓸데없는 말도 있고 이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관적으로 내게 내 말이 되는 날이 와. 지금은 막 어쩌든지 저한테 막 애를 보내가지고 책버스를 하면서 선생님한테서 좋은 말이 우리 아이한테 한마디라도 뿌려지기를 뭐 기대하고 뭔가들 이러죠? 근데 나중이 되면 내게서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날이 와요. 물론 지금도 행복하지. 내가 누구에게 말을 듣고 있고 내가 경작되는 때도 너무 행복해요. 저는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거든. 왜? 내 자존감이 막 살아나고 인생이 정말 존귀하구나 이런 걸 알게 돼. 내가 아니면 내 환경을 경작할 사람이 없어. 그죠? 내가 아니면 내 주변을 복줄 사람이 없어.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 점점 알람도 점점 진화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집에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을 복되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중요한 그 임무를 가지고 있지. 내가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입에 달렸어. 맞죠? 내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내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게 돼 있어. 우리 아이들 봐요. 그죠? 내가 막 베풀면 그대로 고스란히 받죠? 내가 막 사랑하면 그 사랑을 온전히 받잖아. 그러니까 이거 내게 달린 거야. 행불행이 내게 달렸어.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 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할 그런 아주 귀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은 귀하다니까.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거 회의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경작하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그 땅을 비옥하고 풍요롭게 할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이거 누구도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의 아이들은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잘 안 되니까 내한테 보내지만, 그리고 제가 아이들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노는 것 같이 알까기나 하고, 엄마는 나를 무시하고 있어. 그 알까기 하는 걸 무시하면 안 돼. 알까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은 이제 알까기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아요? 알까기 한판 하고 싶어서 내 주의를 배회하고 있다니까? 근데 엄마들은 알까기 할 시간에 책 읽고 뭐 좀 고상한 말을 해주지, 뭐 이렇게 하고 앉았다. 뭐가 중요한지 몰라. 아이들 마음을 제가 경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무슨 짓을 하든지 저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복되게 할 것이다. 이런 신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신뢰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고 없으면 보내지 마. 나중에 욕하지 말고. 아이고 기껏 보내놨더니 뭐 알까기나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책보다 앞에들이 맨날 뭐 퍼즐만 맞추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 연구소 온지 막 오래된 썩은 물들도 이렇게 하고 나를 욕하고 있어. 다 이유가 있는지 몰라. 뭐 이상하게 빠지는데 요약하면 이 그림책 강아지 똥으로서도 물론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책이고 이 하찮고 버려지는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아주 놀라운 책인데 우리는 그냥 이 책을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읽을 것이 아니고 그래?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강아지 똥이 결국은 민들레 뿌리로 스며들어가려면 이 똥이 흙과 하나가 돼야 돼. 흙 안으로 썩어 들어가서 흙 속의 영양분이 일부가 되는 거죠, 사실. 흙과 결합하면 만물의 찌꺼기가 썩어서 흙이 된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 흙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만물의 찌꺼기에 썩어 문드러진 만물의 찌꺼기. 강아지 똥을 비롯해서 수많은 것들이 썩어 있는
집합체죠. 인생도 이겨갔다니까. 그런데 여기에 민들레 씨라는 좋은 씨가 하나 오면 비로소 흙이 가치를 발휘하는 거죠. 아름다운 민들레 꽃을 피우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씨, 지난주 말씀대로하면 알사탕, 이거 씨거든 사실은. 이 알사탕을 그 유태인들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메시아라고 불렀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그 무엇? 여러분들 아가씨 때로 말하면 박보검, 요즘 뜨는 애가 누구지? 박보검? 맞나? 박보검 같은 상큼한 왕자가 나타나길 다 기다렸죠. 박보검이 나타나는데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더라. 한번 같이 살아봐 과연 그런가. 어떤 거니까 그래도 같이 살아보고 싶다. 박보검이 뭐 공유고 다 아담이야. 자기밖에 몰라. 살아보면 알아요? 다 지밖에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 그놈이 그놈이야. 뭣도 모르고 껍데기만 보고 뭐. 요즘 봐. 잘생기고 뭐 멀쩡하게 생긴 것들 전부 아편하고 뭐 이상하게 뭐. 잘생겨가지고 최종원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어? 추악하다니까 알고 보면. 인생 별거 없어요. 걔들 비난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좋은 시가 오면 이상하게 풍요로운 눈이 된다니까. 풍요로운 인생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요. 내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할 사람이 없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니까. 아,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할 사람이 없구나. 그래? 집에 돌아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부란 농부고. 내가 좋은 시를 뿌리면 우리 가족이 용기를 얻고, 내가 막 태포 보면 우리 가족은 지옥이 되고 이런 거잖아. 정말 우린 존귀한 사람들이죠. 아무도 아닌데 이상하게 존귀한 거야. 이게 사람들을 진짜 겸손하게 해. 저는요, 겸손하기 싫어도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내 마음으로 동의가 돼. 아, 인생은 흙이구나. 내가 좋은 목사님 말씀이 없었더라면 나는 정말 황폐하고 버려진 땅이었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내 경험에서 경험으로 알잖아.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겸손 안 하고 싶지만 겸손하다니까. 오늘 나이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모든 말은 다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거라. 근데 그걸 내가 외워서 하겠어요? 적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소화된 만큼 내가 말하고 있다니까. 어느 날 내 안에 그 마음이 온 거죠. 알사탕이 왔어. 그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오고 나면,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생각나게 될 것이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자, 여러분들도 어느 날이 되면 모든 것이 생각난다니까. 생각나서 내가 죽기는 대로 말하는데 내 마음대로 지금 죽이고 있죠. 내 어릴 때 생각도 막 중간에 나오고 뭐 이상하게 세기도 하고 이러죠. 근데 결국 다 복된 말을 하죠.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이 제가 하는 말을 29된 우리 아들도 늘 듣고 있다는 거야. 이게 복이 되지 않으면 듣겠어요? 29 청년이잖아. 저보다 훨씬 똑똑하잖아. 근데 저보고 맨날 아빠도 로스쿨 가입한다니까. 웃기죠? 그래서 아빠를 인정하는 거야, 이게. 아빠, 좋은 로스쿨 못 가겠으면 경북대 로스쿨이라도 가라 합니다. 아빠에게는 되게 똑똑한다는 거야. 너무 행복하죠, 이거. 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손에 달려있다. 내가 좋은 말을 듣고 가서 이걸 다시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좋은 말 듣고 나서 어디서 딱 숨가놓고 또 내 성질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보고 뭐라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지는 천년 밑을 탕감받았으면서 지한테 열량진 놈 만나가지고 막 열량 내놓으라고. 이걸 보고 나쁜 놈이 맞죠? 맞죠? 내가 마땅히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잖아. 저는 오늘 모든 것을 내가 값없이 받았어요. 진짜 은혜를 받았거든. 내 자격이 없는데도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이상한 사건을 통해서 내게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다시 살게 됐죠. 어떤 놈은 제 강의 듣더니 자기 닉네임을 세 번째 인생이라고 지었잖아. 첫 번째 인생은 부모님한테 태어나서 행복하게 자라는 것. 두 번째 인생은 자기 남편을 만나는 것. 세 번째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닉네임이 세 번째 인생이야.
이 엄마 진짜 감동적인데 10년 전부터 제 강의를 듣고 성경부터 같이 하고 지금은 교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 지금도 생각나요. 자기는 그렇게 결혼해서 막 내가 낸데 하고 남편을 만나서 지금 남편 만나서 결혼했다. 근데 남편이 너무 무시가 된 거라. 왜? 같은 대학 출신이고 대구대학교 출신인데 자기는 대구대학 다니면서 대구대학 다니는 남자들은 남자가 안 되는 거라. 무시가 되고 이랬대. 근데 할 수 없이 뭐 정들어가 결혼했다? 성대가 봐. 결혼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막 잘해가지고 다 망하고 빚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집 처분해가 빚 갚고 막 이랬다.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미웠대. 그래 한방 안서 각방 썼대. 그 어릴 때도. 근데 이 아줌마가 어떤 말씀을 듣게 된 거죠.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가 뿌려져서 자기 마음이 경작되기 시작했어. 하루는요, 그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진료동 가서 이 아줌마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엄마가 그렇게 간증하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한테 다른 마음이 생겨서 자기 용기를 내가지고 비계를 들고 남편 방에 찾아갔대. 같이 자자고. 야, 그 말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 너무 미워가지고 각방 쓰고 막 왜 이런 기분 좀 알 텐데. 꼴도 보기 싫고 막 있잖아. 빚도 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 또 시대가 막 환경이 시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지 막 미친다니까. 이 아줌마 막 그래 어렵게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한테 다른 마음이 와가지고 아니 비계를 들고 남편 방으로 찾아갔대. 딱 하고 그 후로 뭐 무슨 짓을 했는지는 말 안 했어. 야, 근데 그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거죠.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 일이 일어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안에도 이번 5월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